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 눈이 왔어요. 춘삼월에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오늘도 저의 소설집 공수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죠, 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보니까 눈에 이렇게 가는 게 다시 거인이라고 있어요. 이쪽 말고 이쪽에 목차에 보시면 다시 거인 여기 있죠. 267페이지 다시 거인 요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지금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찍는 거다 보니까 화면이나 이런 거 좀 흔들리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읽은 게 잭팟 터뜨린 도깨비였죠.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한 아가씨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시 거인. 자, 공수부터 또 시작되죠. 지일에 겁먹고 시도조차 못해보고 가는 인생이 태반입니다. 신념의 문제겠지요. 결국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신을 묶어놓고 제자리 뛰기만 죽어라 하는 게지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뭔 줄 아십니까?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아지는 게 없느냐는 볼멘 소리 말입니다. 남 탓이나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자, 무당의 말이 끝났습니다. 공수가. 자, 20대 청춘을 화류계에서 태워 보냈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에 불현듯 찾아온 무당집인데 이런 말을 한다. 32살 생일을 맞아 신수점이나 보겠다는 건데 뚱구름을 잡아도 한참 먼 뚱구름이 아닌가. 평소 무속신앙을 믿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저 재미삼아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온 것은 맞지만 이 무당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심지어 자리에 앉은 지 한참이 지나도록 상위에 놓인 엽전들을 세워 올렸다 부셨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툭 뱉어낸 첫 공수가 그랬다. 내 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죽도록 열심히 산 사람은 아닌데요. 나는 희죽 웃으며 삐 첫 공수부터 틀렸고 아싸 짝퉁 무당님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황하며 급히 자신이 뱉은 말을 수습하리라 생각했던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무당은 오히려 차갑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하고 무심한 눈길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찌 보면 이놈 무엄하구나 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아지는 게 없이 이 꼬락서니인 것이냐, 그런 볼멘 소리를 한 적도 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청춘은 아니다. 아니,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이 살았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대충 희죽거리며 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공부야 뭐 그럭저럭 반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정도긴 했지만 타고난 인물이 영화배우 조인성보다 조금 더 잘생긴 정도의
인물이었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기운 같은 것이 있었다. 너는 마력이 있어. 특히 너의 눈이 그래.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거든. 이런 말을 하며 나를 추앙하는 세력도 상당했다.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두가 타고난 연예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할 필요도 없었고 스스로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유명 여배우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아니, 거의 매일 꿨다. 그런 꿈 말이다. 때로는 갓을 쓴 사극 드라마 주인공이 돼서 멀리 수평선이 잡히는 해변에서 말을 타고 달렸다. 적당한 각도로 상체를 숙이고 하얀 도포자로 자락을 휘날리고 있는 나는 내가 봐도 반할 만큼 근사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좋아했던 아이돌 여가수와의 미래에 성공한 나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 물레방앗간에서 첫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꿈이었지만 나는 꿈일 뿐이야 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곧 일어날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꿈일 따름이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던 해에 모친 가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잘 나가던 외국계 피라미드 사업에 빠져있던 모친은 수십억 원대의 빚을 남기고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10평 남짓한 사업장에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던 부친은 이성을 잃고 곧장 생계전선에서 전사했다. 그리고 모친 가출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어느 날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자전거 도로로 유명한 하천가에서 퉁퉁 부른 시체로 떠올랐다. 당시 중학생이던 나보다 2살이 더 어린 남동생과 나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 친척집이라도 몸을 의탁해야 했으나 그러기에는 동생도 나도 머리가 제법 큰 상태였다. 또 머리 큰 짐승 두 마리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넓고 유복한 일가 친척도 없었다.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선택했다. 그것만이 암울한 생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출구 전략이었다. 막다른 길에서 얻어 걸린 지하 월세방으로 동생을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참을 살았다. 잠을 깨면 거리로 나갔고 동생은 학원으로 갔다. 다행히 동생은 공부를 할 의사가 남아 있었다. 학교 대신 학원을 다녔지만 별다른 말썽을 피우지 않았고 기특하게도 형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동생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그 시간이 5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다. 유흥가를 떠돌며 흘러간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시간들은 이미 나의 정신을 휘감았고 역한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동생을 공부시키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동생처럼 검정고시를 보고 최소한 고졸 학력이라도 이력서에 쓰고 배우 오디션을 볼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나 싶을 만큼 나는 너무나도 멀리 떠밀려와 있었다. 유흥가 밤거리 삐끼로 시작해 룸클럽, 막내 웨이터, 그리고 호스트 생활로 이어진 일련의 생존 과정을 통해 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돈뿐이라는 것을 뼈저리 깨달았고 학교 졸업장에 대한 갈망이나 뜬구름 같은 희망 따위는 이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상태였다. 대학에 들어간 동생이 저 나름대로 알바를 하기도 하고 서서히 제 앞가림을 하면서부터는 하룻밤을 태우려는
한 마리 불나방처럼 살아갈 뿐이었다. 하루 잘 벌면 며칠 잘 썼고 돈 떨어지면 다시 가게로 나가 서비스 정신을 발휘했다. 간혹 호구 누나락도 만나면 한 몇 달 단물 쪽쪽 빨아먹다가 시들해지면 시원하게 떠나줬다. 사는 일은 공허했고 모든 것은 부질없었다. 그런 세월이 또 그렇게 3, 4년 흘러갔다. 여기는 거인의 나라랍니다. 거인의 나라에 와서 난장이처럼 살면 누가 믿지는 장사인지 따져보시랍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신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혀를 끌끌 차십니다. 그 잘난 허우대가 아깝다고 하십니다. 거인? 거인의 나라? 나는 뜨악한 표정으로 무당을 바라보았다. 무당은 고개를 좌우로 몇 번 더 흔들더니 상위에 세워 올린 모양새로 있던 엽전을 손으로 쓱 잡아지더니 그것을 상위에 던진다. 던져진 엽전의 모양을 보더니 또 이런 말을 한다. 여자가 울고 있어요. 이 여자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매우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요. 귀인이 다가와 손을 잡는데 왜 마다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민 손조차 잡지 못하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여자가 한둘인가? 그런데 무당이 말하는 순간 떠오른 여자는 한 명이었다. 그 여자는 모 교대 국악교육과 교수다. 나이는 나보다 10살이 많은 노처녀. 이름은 수진. 제자 손에 이끌려와 나와 파트너가 됐던 여자였다.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이 귀여워서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쉽게 응해줘서 외부에서도 몇 번 만났다. 모두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서 데이트를 했다. 어디서 볼까요? 라고 물으면 그런 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자유이용권을 끊어 각종 놀이기구를 함께 탔다. 그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손수 장만했다는 도시락을 싸와서 수줍게 웃으며 맛이 어떠냐고 묻던. 그래서 차단했다. 감정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감정이 생기면 곤란하다. 위험 신호를 감지한 나는 수진을 3번째 만나고 돌아온 날 그녀의 전번을 지우고 차단했다. 여자가 한 명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 여자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 물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심 같은 건데 도리도리하며 암튼 저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무당은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엽전을 쓱 모아지더니 다시 상위로 차르륵 던진다. 결이 같아서 너무나도 똑같아서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결이 다르다고요? 끌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라 해도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한 명은 더 큰 거인으로 다른 한 명은 그 큰 거인을 묻었을 뿐. 자꾸 거인이니 뭐니 동화 같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금년 신수나 좀 봐주세요. 어떻게 돈 좀 시원하게 쓰는 물주 누님이라도 하나 들어온답니까? 무당은 엽전을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차곡차곡 상위에 쌓아 올리며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이다. 멋쩍은 기분에 나도 가만히 기다렸다. 1, 2분 정도 지났을까? 침묵도 지겨워 자리를 덜고 일어서려는데 손님을 앞에 앉혀놓고 딴짓만 하던 무당이 그때서야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한다. 나는 신의 말을 전하는 무당이지만 내가 모시는 신령님은 자애로움이라고는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이 짧아도 너무 짧아서
잠시 침묵. 알아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은 오롯이 저의 몫인데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신령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공수만큼은 틀린 적이 없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달라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을 팔 수는 있다. 돈을 받고. 화류계에서 아직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나만의 비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간을 달라니. 저 무당이 지금 제정신인가? 뾰족한 턱에 광대는 지나치게 동그랗고 코는 또 지나치게 작은 데다가 주저앉았다. 돈을 벌어 성형부터 해야 할 얼굴이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다시 일어서려고 엉덩이를 들썩이는데 다시 또 무당이 말한다. 내년 봄 시험에 붙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름이 난다고 하십니다. 거인의 나라에서는 거인으로 사셔야지요. 그 여자를 찾아가세요. 땅속 깊숙이 묻힌 채로 잠들어 있는 당신 안에 거인을 알아본 최초의 사람, 그 여자를 말입니다. 금년 신수를 봐달라고 했더니 내년을 이야기한다. 내일이 없는 나와 같은 인생이 신수를 보겠다고 점을 보러 온 것 자체가 잘못이다. 오늘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나란 사람에게 내년이라니. 내년은 까마득하고 아득한 목성과도 같은 것이다. 아니, 그것이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무당의 말은 잊고 지냈다. 달라진 것도 없었고 돈이 필요하면 가게를 나갔고 돈이 생기면 동네 사우나에 가서 냉탕과 온탕 사이를 서성거리다가 식혜를 몇 번 사먹고 돌아와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시기였다. 늘 똑같은 나날, 다를 것도 없는 일상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나는 자주 배우 오디션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고 거울을 보고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흠칫 희망이란 덫에 걸려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 기겁을 하곤 했다. 내년 봄 시험에 붙는다. 그해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름이 난다. 둥근 광대에 코가 작았던 무당이 한 말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의 세포마다 속속들이 파고들어와 집을 지은 것일까? 나는 이미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끊고 본격적인 몸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갔고 음식도 가려 먹고 있었다. 아침에는 가까운 산 중턱에 조성된 둘레길을 뛰었고 밤에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잠자리에 들었다. PT 강사는 수업 때마다 변화한 나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필요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제시했다. 특별히 거부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제시한 대로 따랐다. 어쩌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PT 강사의 어여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는 피가 돌고 생기가 돌고 화색이 돌았다.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그해 겨울 나는 진짜로 강남에 위치한 모 영화 제작사에서 오디션을 보고 있었다. 유명한 중견 기업의 후원으로 기획된 판타지 스릴러물이라는데 신인 주연 배우를 찾기 위한 공개 오디션이었다. 심지어 조건도 파격적이었다. 공무원이 된 동생이 연차를 내고 함께 응원해준 덕분에 나는 별로 떨지도 않고 실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다.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하는 힘은 신념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장구를 치고 소리를 하고 싶었어. 그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장구 소리가 좋았고 소리가 좋았어. 가난해서 전문 국악학교를 다닐 형편은 아니었지만 나는 장구를 치고 소리를 하고 있는 나를 놓지 않았어.
그것만이 진정한 나라고 굳세게 믿었거든. 사실은 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신념 말이야. 존재는 신념 이상 이하도 아닌 거야. 너무 진부한 얘기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유난히 노랗게 물든 가을 한낮이었다. 하늘은 높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런 날 오후 수진과 나는 한참 놀이기구를 타다가 매점 앞 파라솔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수진은 마치 해야 할 말을 깜빡 잊고 이제야 이야기한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훗 웃으며 고개를 까딱까딱 끄덕이며 대답했다. 진짜 진부해. 태태태. 재미없어. 라고. 맞아. 진부한 얘기야. 근데 하나만 더 말해도 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걸? 말해줄까?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약 올리듯이 말했다. 싫어. 왜냐면 별로거든.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게 다 그래. 한마디로 형편없어. 다 마신 아이스 커피잔을 쓰레기통 속으로 던지며 일어나자. 더 타고 싶은 게 뭐라 그랬지? 나를 따라 일어서던 수진이 네 서방님 이라고 했나? 아니 네 여보님 이라고 했던가? 잊었던 말이다. 아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수지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물론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수진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이고 훌륭한 그리고 귀한 성장을 잘 읽어낸 개인적 역사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타고난 운명이었거나 울로가 좋았다거나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신념의 힘이라고 신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념의 힘이라고 신념한다는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없다. 적어도 내가 가진 지상의 상식 범주 안에선 그랬다. 신념 따위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나 쓰는 매우 비과학적인 언어일 따름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비과학적인 무당의 말이 현실이 됐다. 나는 무당의 말대로 이듬해 오디션에서 3,605명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그해 추석 연휴에 개봉한 내가 주연 배우로 활약한 그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이라는 상을 싹쓸이하면서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 대열의 이름 석자를 올린 것이다. 내년 봄 시험에 붙는다. 그의 찬바람 불기 전에 이름이 난다. 무당의 말,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진정 신념이었을까? 무당에게로 투사된 나의 신념, 그것이 결단코 따져봐도 신념임에 틀림없었던 것이라면 신념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 맞다. 신념 이퀄 현실. 신념 이퀄 나란 존재라는 셈법이 들어맞은 셈이다. 수진을 찾아간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무당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는 수진을 찾아갔고 수진과 나는 진짜로 연인이 됐다. 동생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나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동시키고 끼니를 챙겨 먹이느라 바빠졌다. 그 와중에도 동생은 나의 연인 수진과의 조우를 위해 스케줄을 비워놓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소파에 드러누워 지칠 때까지 수진과 이런저런 화제로 수다를 떨었다. SNS를 통한 대화였지만 우리는 만족했다. 마음을 나누고
신념을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진아, 근데 그 무당 말이야. 그 무당이 말한 것은 무당의 신념이야? 아니면 나의 신념이야?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너의 신념이지. 무당의 입을 통해 들어온 너의 신념. 그 신념이 잠자고 있던 너의 거인을 깨웠던 거야. 그래서 말인데, 거인으로 사는 기분 어때? 수진과 나눠 낀 커플링을 낀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오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냥 그렇지 뭐. 거인의 나라에서 사는 거인들처럼 익숙하고 또 편안하고. 목소리는 시니컬했지만 말하면서도 나는 그냥 정말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 심지어 매우 아늑했다. 커다란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뚫고 일어선 나의 그림자가 거실 안쪽으로 드리워진다. 거인이 맞다. 나는 거인의 그림자를 밟으며 뚜벅뚜벅 걸었다. 앞으로 걸어갈수록 그림자는 더 크게 자라고 있었다. 네, 다시 거인. 네, 이 소설 짧죠. 짧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짧은 이야기 스토리들이 묶여져 있는 책이지만 그 안에 한 편 한 편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을 신념이랄 수도 있고요, 철학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